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막천만 개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아주 잘 보냈습니다. 우리 상류12TV가 구독자 수가 어제 4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구독자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사실 듭니다.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죠. 지금과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구독자 4만 명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PBR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댓글들 그리고 질문도 이제 남겨주셨는데 이번 주에 질문 있습니다의 시간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주식은 변동성의 게임이다. 변동성을 즐기면 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변동성을 가장 줄인 주식 투자를 하자는 게 목적이다. 나라가 망해도 나라보다 늦게 망할 기업을 골라보자. 저는 요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라가 망해도 나라보다 늦게 망할 기업을 골라보자. 사실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환율도 급등을 하고 그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환율이 급등을 하면 아니 저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대박인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가 망해도 이 나라가 망해도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주 큰 마켓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해도 네, 버틸 수 있는 기업을 골라보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15종목을 이래 쭉 적어놨셨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애플, 마소, 마이크로소프트죠.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리고 블랙락, JP모건, ASML 그리고 암 최근에 상장된 암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서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이것만 줄기차게 분할 매수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야, 참 말씀하시는 투도 그죠? 이것만 사세요라가 아니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라면서 의견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댓글에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의 어떤 원칙. 우리가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너무 수비적이야, 너무 저 사람 공격적이야, 뭐 이렇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는 되게 좋죠. 그리고 주식은 변동성의 게임이다인데 요 부분은 주식은 결국은 그 산책하는 주인 요 얘기가 너무 정확한 얘기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산책하는 주인은 펀더멘탈에 의해서 가는데 주가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게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 레버리지에는 신용도 있고 없는 돈을 빌려서 사는 신용 그리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제로섬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는요. 먼저 방금 변동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공매도 얘기가 있는데 아침에
저기서 체슬리 모닝브리프에서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나중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요 기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됐죠, 그죠? 네, 6일 오늘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금지를 한 게 최근에 세 번이 있었는데요. 2008년 금융 위기 때,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가 아니고 2011년 8월 10일인가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이때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주가가 글로벌 시장이 확 빠지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한 2달 금지했었죠. 8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네, 금지했었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과거의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됐고, 요 2020년 코로나 때는 3월 초에 했다가 21년 5월 6일인가 7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했었죠. 근데 솔직히 그때 저는 코로나 때 3월 19일 날 통화사업 체결되고 이제 주식 급반등 들어가는데, 급반등 들어갈 때 이 공매도를 줄기차게 때렸던 그 공매도 기관이나 개인들도 공매도, 그 슈퍼개미들 중에 공매도 많이 합니다. 보면 꼭 뭐 기관 외국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 눌렀던 그 공매도 세력들 이번에 한번 크게 한번 다쳐봐라 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공매도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니네들 그 재수도 좋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이 공매도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2021년까지 뭐 공매도 를 21년 5월 7일 날 허용을 하고도 6월 25일까지 시장이 한 200포인트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큰 영향을 안 주냐면, 자세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랑 거의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다 보니까 거의 주가가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램 가격이 급등을 20년, 21년도에 급등을 했었죠. 20년 말에. 그러면 디램 가격 급등을 하는 거 보면서 주가는 그냥 마이크론이든 하이닉스든 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공매도를 아무리 때려봐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밑에서 공매도 금지할 때마다 저는 사실 그 생각합니다. 아유, 그냥 냅두지. 주가 올라갈 때 좀 터지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시장이 2,300까지 빠진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나왔고, 한편으로는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에서 뭐 잘하셨다라고도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그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야, 저분들 좀 탈출할 기회를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을 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주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탈출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 공매도 금지 분위기 때문에 반짝 오르다가 다시 빠질 주식도 있고, 결국은 펀더멘탈을 따라간다라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쭉 읽어보니까요. 그동안에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이렇게 35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만 허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좀 탁상공론에 의한 효율적인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신규 상장 종목 있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은 코스피 200도 아니고 코스피 150도 아니잖아요. 코스닥 150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었죠. 이때까지 공매도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최근에
시총도 좀 작은 것들 막 올라오면 그걸 누군가 공매도가 이래 이건 말도 안 되게 누군가 수급으로 쳐올리네 하면 거기다가 공매도가 때려주면서 또 가격을 그런 시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라드견 종목이랑 얘네들 종목들도 그게 코스피 200에 포함이 돼 있었으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거기다가 막 대고 좀 때렸었겠죠.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첫 번째 이 불법 공매도 관련된 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 네, 이번에 확실하게 그거는 뿌리 뽑으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외국계나 그런 데서 예전에는 실수로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블락을 받기로 해놓고 오늘 어차피 장 끝나면 블락 받을 거니까 하면서 미리 때리고 블락을 받는 이런 것도 근데 금감원에서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다 잡아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못 잡아낸 게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거는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투자자들한테 그 신뢰감을 확실하게 주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주고 그 대신에 이 공매도를 다시 재개할 때는 뭐 코스닥 150, 코스피 200만 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면 허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밑에는 최근에 이제 악용을 했던 BNP 파리바랑 HSBC의 무차익 공매도 적발한 내용 뭐 나와 있고 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유십이가 아니라 아침에 최슬리 모닝 브리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공매도의 금지를 보다도 이번에 그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6월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매도를 때리게끔 그 먹잇감을 갖다 주는 행위를 하는 그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기업들의 물적 분할, 그죠? 물적 분할에서 자회사 재상자 이 부분이 상법에 주주 가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fiduciary duty라고 그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주주 가치가 아니고요. 이사회는 기업의 가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 가치의 훼손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주 가치 훼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법부 요즘 이제 정치권이 서서히 이 주식 투자자가 1,400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랬을 때 그 공매도 세력들한테 그 공매도의 먹잇감이 되도록 만드는 그 지주사 그 자회사 분할 상장하는 거 그 부분이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상법에다가 그 명기를 해가지고요. 상법에다가 이사회는 주주가치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입법부에서 좀 국회에서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연말만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많이 산 사람들이 팔게 돼 있다 했잖아요. 올해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십 번 그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연말만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개인이 많이 사서 큰 수익을 낸 주식은 무조건 토해내게 돼 있다고. 이런 부분을 공매도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이용하게끔 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한 명당 10억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요. 그 연중 내가 9억을 사가지고 뭐 200억이 됐어요. 근데 연말에 대주주 명부에 올라가기 전에 팔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거고요. 연말 주주 명부에 딱 올라가면 이 사람 10억 이상 갖고 있으니까 내년에 팔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니라 그렇게
왜 연중에 팔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고 연말에 하면 세금 내야 되고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연말만 되면 주가가 빠지는 이런 참 폐단을 그나마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은 이제 경제방송이나 보면 연말에 대주주과세 요건에 의한 뭐 수급 악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징벌적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대주주가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에 대해서 지주회사 가치를 최대한 눌러가지고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세금을 덜 내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죠. 아예 뭐 한 25% 정도 해버리면 25% 그러면 25% 세금 내고 오히려 그 주식 가치를 억지로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10조짜리를 3조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3조에 대해서 60% 3, 68 1조 8천억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10조짜리를 25% 세금만 내면 돼 하면 10조짜리를 10조 다 물려주고 그 자식이 2조 5천억 세금 내게 만들면 그게 훨씬 더 세수에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리 앞세운 중국 한국 직구 시장 1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리면 알리바바겠죠. 우리나라 해외 직접 구매 직구 시장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밀어내고 1위에 올라설 전망이라네요.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초저가 제품을 앞세워서 국내 해외 직구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것이 영향을 끼쳤고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 3분기 우리나라 해외 직구액이 4조 8천억 정도 되네요. 작년에 3조 9,800억보다 20.4%나 증가했고요. 나라별로는 중국이 2조 2천억, 점유율 46.4%네요. 중국 직구액이 전년보다 106% 급증을 했답니다. 중국에서 뭘 이렇게 다들 구매하시죠? 그리고 미국이 1조 3,928억 원으로 2위인데 지난해보다 9.7% 오히려 감소했네요. 이어서 영국 6,500억, 일본 3,450억, 아세안 556억, 캐나다 407억 순인데 4분기가 남아있지만 이런 추세로 되면 해외 직구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2014년도에 중국 직구액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었었네요. 올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 상품을 내걸고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지난 9월 국내 사용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배인 545만 명? 이야,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545만 명이나 되네요. 국내에서는 쿠팡이 2,862만 명, 11번가가 846만 명, G마켓이 636만 명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테무도 지난 9월 국내 사용자가 170만 명으로 급증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쓰시는 분은 혹시 댓글 좀 남겨주세요. 김치를 직구하시는 건 아니시죠? 중국 김치를.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통해서 중국 김치를 수입할 것 같기도 한데 545만 명이나 이용하신다니까 의류? 신발? 이런 거 구매하시나요? 네, 하긴 제가 쿠팡에서 신발을 몇 개 한 5번 넘게 구매를 해봤거든요. 3만 얼마짜리 막 이런 거. 그렇게 사봤더니 전부 다 중국 짝퉁이 날라오더라고요.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어쩐지 아디다스 메시 신발이 이렇게 쌀 리가 없었는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뭘 구매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
직원 10%인 1만 명을 감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 전망 자료 그런 거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큰 경제에 굉장히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는 큰 회사들의 실적 발표와 전망치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덴마크의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1만 명을 감원한다. 얼마 전까지 이 사람이 모자라서 물류 차질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제는 자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최대 호황을 누렸지만 경기 침체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네요. 운임까지 하락을 해서 수익이 악화한 탓이고요. 세계 2위 선사인 머스크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1만 명 넘는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고 보도를 했고 11만 명이던 직원이 1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요. 감원을 통해서는 연간 6억 달러, 약 7,800억 정도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날 3분기 세전 이익이 6억 9,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4%나 급감했네요. 네. 글로벌 해운업계의 인력 감축,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지난 3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는 1067.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월 5109.6보다 5109를 기록을 했었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분의 1 토막 났네요. 1067까지. 또 해운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 급증한 수요에 맞춰서 컨테이너선 발주를 늘렸는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인도돼서 선박 공급 과잉이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선박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 압박도 커지고 있고 해상 운송 정보업체 제네타의 패트 잔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네요. 네. 머스크의 인력을 충원을 언제 했고 과거에 머스크가 이렇게 10% 이상 인력을 감원을 하고 나서 실제로 글로벌 경기라 그 경기에 연동되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반전, 완판 행진 또 시작됐다. 이 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전문가들 최상우 위원도 제가 대표도 만나보고 미국 부동산 대표도 만나보고 한국의 극단적인 또 비관론을 펼치시는 분도 한번 만나보고 그랬는데 실제 미분양 아파트 이게 재고잖아요. 모든 산업이 재고가 늘어나면 다운턴에 들어가고 재고가 이제 소진되면 올라가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서는 환화 포레나 미아는 지난달 424가구 전체에 대한 계약을 마쳤다. 완판한 것이다. 작년 4월 분양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 작년 4월에 분양을 시작했었다고요? 미분양이 워낙 오래 지속돼 입주 때까지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8월에서 9월부터 문의가 급격히 늘더니 완판했다네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역에 붙어 있고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서 입지는 좋지만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최근 서울 강북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13억에서 14억대로 책정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미분양이 사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그죠? 최초 분양은 22년 4월에 했는데 지금 올해 10월에 다
분양 완료가 됐네요. 그 옆에 경기 파주시 이편한 세상 헤이리도 22년 10월 달에 분양 시작해서 9월에 올해 9월에 12개월 만에 계약 완료됐고 대구 미분양에 또 이 미분양에 뭐라고 그러죠? 미분양의 성지가 아니고 미분양의 무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대구 지역. 근데 수성구네요. 수성구면 또 대구에서 가장 또 잘 사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 대구 수성구가 22년 7월 달에 버머자이 그리고 민촌 자이른에 22년 4월이 미분양이었다가 올해 10월에 전부 이쪽도 다 계약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이 미분양이 완료됐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 그죠? 네, 분양을 시작하고 1년 넘게 미분양이 남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장기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에 하나둘 완판에 성공하면서 부활하고 있고 첫 분양 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크고 비싼 분양가 탓에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았던 단지인데 올 하반기 들어서 집값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원부자재, 인건비 등 고물가 탓에 최근 분양에 나선 아파트의 분양가가 취소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분양 몸살을 앓다가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가 된 단지도 많죠. 서울 서초구를 대표하는 반포자이나 대한민국 1세대 주상복합 상징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네, 다 미분양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79년, 78년도에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그때도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네, 망한 줄 알았던 미분양 단지들. 그러고 보니까 부산의 LCT 이런 것도 다 미분양이었죠. 처음에는 경쟁률 2.8대 1이다 했지만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망한 줄 알았던 미분양 단지들 잇따라 완판이라고 쭉 돼 있고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에서도 수성구 버머자이와 이렇게 쭉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대구의 대치동으로 불릴 정도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네요.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죠. 네, 제가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이상우 대표는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부터 신호가 오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입지 우위에 있는 단지부터 차례대로 미분양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미분양 앞 단지들의 완판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도 9월 59,806가구에서 올해 2월에 비해서 2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밑에 내용은 한번 쭉 보시고요.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국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지는 않았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하고 200bp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금리 부담이 미국보다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봅니다.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미분양 단지 중에서도 흙 속에 진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김재경 소장은 입지가 좋은 대규모 아파트는 결국엔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된다는 사실은 과거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앞으로 나올 미분양 단지 중에서도 제2의 반포자이가 나올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창업 뿌리 시애틀을 떠나서 마이애미로 가는 까닭은 완전 옮기나요? 아마 베이조스 혼자 마이애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세계 3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아마존이 탄생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을 떠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주한다네요. 지난 1994년 컴퓨터 몇 대와
팩스 기계만 갖춘 시애틀의 한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 아마존.com 주식회사를 설립한 지 29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일 베이조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태평양 연안 북서부를 떠나 마이애미로 돌아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최근 마이애미로 돌아간 부모님과 그리고 로런 약혼녀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베이조스는 마이애미 과학고등학교인 팔메토 고등학교를 1982년도에 수석 졸업을 했었군요. 82년도에 졸업을 했다고요. 졸업을 해서 아까 94년도에 아마존을 창업했댔죠. 12년 동안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한 거군요. 마이애미 출신이었네요. 이날 베이조스는 과거에 아버지가 촬영한 허름한 아마존의 첫 사무실 소개 영상도 공개했고 민머리인 지금과 다르게 짧은 머리와 안경을 쓰고 있는 수더분한 모습의 젊은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4,323억 달러. 이 지난 4일 기준이고요. 빅테크 아마존도 여러 스타트업과 다를 바 없이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베이조스는 마이애미 이주에 대해서 블루 오리진의 발사 임무가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로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블루 오리진은 베이조스가 소유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위성 인터넷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난달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인터넷 위성 시제품 2기를 발사를 했고요. 블루 오리진은 또 이곳에서 화성 무인 탐사선인 뉴글랜도 개발하고 있고 베이조스는 이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21년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난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쟁자인 머스크 역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첫 위성이 발사된 직후인 2020년 캘리포니아의 집을 처분하고 스페이스X 발사 기지가 있는 텍사스의 보카치카로 이주를 했네요. 다만 평범한 주택을 구매한 머스크와는 달리 베이조스는 마이애미 옆 인공섬에 있는 7,900만 달러의 초호화 저택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와, 7,900만 달러요? 소득세를 걷지 않는 플로리다주는 소득세를 걷지 않아요? 미국 내 억만장자의 도피처로 유명하네요. 시애틀타임즈는 워싱턴주는 올해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매각에 대해서 7%의 세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유세를 걷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세금 문제가 베이조스를 시애틀에서 밀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네요. 결국 세금이었네요. 보니까. 그럼 그렇지. 네. 그래서 마이애미로 돌아갔네요. 네. 자. 옛날에 LVMH 아르곤 회장도 원래 국적이 프랑스 국적에다가 한 3중 국적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프랑스가 사회주의 거의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그때도 어디 다른 데로 나는 국적 옮기겠다 뭐 했던 것 같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헌의 살롱 돈의 철학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돈과 관련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철학은 제다 신약이다. 돈의 철학 제가 한 번씩 김영석 교수님이나 뭐 이런 많은 돈의 철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김영석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다. 저는 그 칼럼의 그 문구가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나서 하나하나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일화를 그 김 교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그 인격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좀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의 돈의 철학은 어떤 건가, 그런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돈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철학이 재다, 신약이다. 돈이 많으면 몸이 약해진다. 또 이런 말이 있네요. 재다. 재물이 많아지면 신약. 몸이 안 좋아진답니다. 돈을 벌고 유지 관리하는 일은 너무 신경 쓸 일이 많다. 동학과 6.25 같은 사회 혼란기에는 돈 많은 사람이 타깃이 되었다. 서울 강남에 살면서 5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수면제를 먹고 있다. 요즘은 수면제에다가 또 뭐 프로포폴, 그죠? 네. 소송이 서너 건씩 걸려 있기 때문인데, 을지로 태계로 쪽에 각각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자와 식사를 할 때는 꼭 10,000원짜리 설렁탕 집에 가서 먹는 사람도 보았다. 재수가 없다는 느낌을 준다. 남들 보기에는 부러운 건물주이지만 삶의 퀄리티는 형편없다. 근데 재수가 없다는 느낌은 뭐죠? 을지로 태계로 쪽에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너무 인색하게 10,000원짜리 설렁탕을 사줘서 그렇다는 뜻인가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러운 건물주이지만 삶의 퀄리티는 형편이 없다. 주변에 고급스러운 사람이 없고 이해타산의 인간관계만 맺고 산다. 이런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주변에 돈을 풀면 호전되는 수가 있다. 업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신생재도 있다. 베푼 것이 쓰리쿠션으로 돌아와 돈이 되는 수가 있다. 식신은 남에게 먹이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리킨다. 전에요. 제가 식사할 때마다 좀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후배들은 다 압니다. 제가 굉장히 위대합니다. 위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먹방 이런 거 보면 저도 라면 한 7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라면 7개로는 먹방 가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죠, 사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잘 베푸는 스타일이다. 네, 팔자에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돈이 붙는다. 10명에게 베풀면 8명은 다 까먹어버리고 한두 명이 잊지 않고 꼭 신세를 갚는데, 그때는 10배, 100배로 갚는 수가 있다. 네. 10명에게 베풀면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에게 베풀면 한 5명 꼴인 것 같은데요. 저는 3명, 100명 중에 한 3명, 5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신팔자는 위기를 겪을 때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주기도 하고, 넘어져도 돈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는 경향이 있다. 외가, 친가를 막론하고 조부, 증조부 때에 민심이 후했던 집안의 후손들이 식신생재, 팔자를 타고난다. 식신을 한 사람이 재수가 생긴다, 이런 뜻이네요. 식신생재.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베풀고 사셨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만, 윗대에 베풀어 놓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후손에게 유전이 된다. 그래서 혼사를 할 때는 상대방 집안의 윗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돈은 많지만 인색한 집안하고 혼사를 하면 자손이 별 볼 일 없거나 뭐 좀 될 만하면 뜬금없이 누가 등장하여 고춧가루 뿌리는 일이 발생한다.
조국도 조상들이 주변 공동체에 적선을 해놓은 미담이 있었으면 대권 잡았을 수도 있다. 재벌가 자식들이 단명하거나 질병이 많은 이유는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쌓인 원한이 발동된 것이라고 본다. 네. 경주 채부잣집이 오래간 것도 흉년에 논 사지 말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 천년의 왕도가 경주였고 그 천년 왕도의 흔적이 없어지지 않고 채부잣집에 남았다고 본다. 돈이 뭡니까? 도돈 불이여라고 도와 돈이 둘이 아니라는 수불선사의 한마디가 생각난다. 돈에는 도가 들어있다. 상당히 좋은 칼럼이다. 그죠? 뒤로 쭉 읽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